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잘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요.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농민이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배상이가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평정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잠시, 형세는 시시각각 미치겠다. 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하여 2차 봉기 때에도 무한동민군은 삼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왜? 삼리에서 모였잖아요. 전봉준이 일본군에 의한 배후 세력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남부의 세력들은 남아있게 했어요. 남부는 오지 말아라. 일본군에 의한 그 배후 세력 놈들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무한의 독립군 동학군은 북상하지 않고 남아있었더라. 이어서 11월 20일, 오마이갓, 11월 20일이면 끝났어. 그냥 전봉준이가 11월 11일 날 퇴각하잖아요. 저기서 무음치에서 9일, 10일, 11월 9일, 10일, 11일, 3일을 연속 싸우다가 3만 명을 다 몰살 당하게 하고 퇴각을 하죠. 무음치를. 그런데 이 아래에서는 막 싸워요. 지금도 악을 쓰고 싸우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에서 이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촌까지 다 안 싸운 데가 없어요. 이런 처죽일 놈들은. 슬픈 이야기죠. (11월 20일에) 나주성 공격에 참여하여 끝까지 분투하였으나 엿을 이루지 못하였다. 배상옥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려. 왜? 경호선사도 이름이 여러 개라니까요. 운봉이, 환봉이, 환몽이, 그 다음에 뭐 만파, 뭐냐, 아주 과가 아니야. 경호선사도 여러 개를 변신해서 써요. 왜냐하면 걸릴까봐 일본 놈들한테. 배상옥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배상옥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더라. 달성, 속시, 배시, 접시에 나오는 배교옥이. 옥자 봐, 이쁘지? 옥자 돌림이 이쁘더라 이 말이야. 동학혁명 때는 배상옥으로 옥자 돌림이, 옥자인 사람 오세요. 전화 주세요. 내가 점심 한 끼 쏠게요. 배상옥으로 불려졌으며 관아의 각종 문서에는 배규인으로 불리었으니 또한 자는 상선이었더라 이 말이야. 이처럼 이름이 많은 것은 당시 동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동학이라는 뜻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때문에 이름을 감추할 필요가 있었었다. 그것은 대중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때로는 숨겨야 하고 부르기 쉽게 하려고 규옥의 옥, 상선의 규옥의 옥과 상선의 상을 따갖고 상옥이라 불렀구나. 재밌죠? 내가 꾸며낸 말은 아니니까. 아무리 소설이라도 이 근거가 거의 99.9가 팩트라니까요. 규옥의 옥과 상선의 상을 따서 상옥으로 부르니 전봉준 역시도 여러 개의 이름으로 신출귀몰했죠. 배상옥은 전남 서강대 일대를 장악해서 청계면 청천리에 직강소를 채고 자기 집에 사당을 내주면서 직강소를 또 하라고 하잖아요. 동학의 청신을 구현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더라. 또한 해제면 서경리에 거주하면서 보교 활동을 하였고 그곳에 연병장을 설치하여 혁명군들을 훈련시키고 자기 막 마당을 내줘갖고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배상옥네 집이 부자였다는 얘기죠. 그 일대가 배상옥 땅을 안 받고는 못 지나갔대. 우리 경호선사도 경호선사 아버지의 송도옥의 땅을 안 밟고는 못 지나갈 정도로 그 우동리 전체가 다 경호선사 아버지 땅이었답니다. 이 배상옥에도 그랬대요. 배상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청계면 청천리의 직강소와 해제면 서경리의 연병장을 100마를 타고 다니거나 서해안의 배를 이용해 다니면서 사물을 보거나 군사를 훈련시키더라. 근데 좀 유명한 사람들은 100마를 타나 봐. 아니, 배상옥이도 100마를 탔고 누구도 100마를 탔죠. 전봉준이는 지금 때가 때이닌 만큼 그 우금치에 100마를 타고 달라들면 어떡해요. 표적이지.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어쨌든 전봉준이도 100마를 타고 그 우금치에 왔어요. 이러한 배상옥에 대하여 호남 서남 지방의 병합군을 토벌했던 지휘대 이규태는 이렇게 말했더라. 자, 동학의 접에 대한 크고 작은 구별이 있는데 접주죠, 접주. 근데 전봉준 김계남은 거교회.
거물의 괴물이다 이런 얘기죠. 거물의 괴물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큰 우두머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김계한 그 배상욱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면 이 이규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이규태는 배상욱이가 더 세다고 쓴 거야. 오, 전봉준 김계낙은 거기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큰 우두머리는 무장의 손아중과 무안의 배상욱이더라. 근데 나는 손아중 별로 안 좋아해. 왜? 마애불에 가서 그거는 왜 끄집어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꼭 일을 당한다니까. 이들은 각기 이부리를 거느린 숫자가 수십만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동학농 민영이 크게 치달아서 전세가 기울었어요. 무안에서는 저자여는 이상한 노래가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금치에서 퇴각하면서 이미 이제 그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죠. 청포장수가 아니고 무안의 창포장수는 배상욱이었더라. 청포장수는 누구죠? 새야 그거죠.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게 녹두꽃이 전봉준이고 무안에는 창포장수가 울고 간다는 게 배상욱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배상욱은 전봉준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에이구, 경호선사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은 경호선사는 이 무안을 꼭 집은 이유가 배상욱을 또 그만큼 믿었고 거기에 비보 진압지대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길 바랬는데 그럼 편지는 뭐 달라고 보내? 경호선사가 말했잖아요. 이거다 한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겨? 배상욱은 걸출한 동영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더라. 그는 해제의 임치진에 혁명 지도부를 설치하고 서경리에 연병장을 만들어 지도 등 천안 지역의 동학군을 모아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해제의 서경리에서 해상 통로를 이용해 임치진, 다경진, 창포만을 오가며 창포가 여기니 청계면 청천리 직강소에 나타난 동학의 참전사역 훈련시키려고 불철주야범을 사리지 않고 노력을 했더라. 배상욱이는 인물도 훌륭했어요. 젊은 청년이야 또.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전봉준보다 6살 어렸으니까 전봉준이가 41에 죽거든요. 응? 41에 죽어. 6살 어리니까. 몇 살에 죽어. 35에 죽어. 아 슬프다. 배상욱의 구국의 일편단심은 하늘도 울리고 땅도 울렸다. 내가 슬퍼서 이거 간신히 썼는데. 아이고 나도 미친 것 같네요. 나도 미친 것 같아. 배상욱은 천하의 영웅이었으니 동학농민군은 1894년 음력 5월 7일 체결된 전주 화약 이거 뻥이야. 이런 썩을 놈들. 화약 이후 전주의 동학 대도소를 우도와 좌도의 지역별 대도소를 설치했다. 원평하죠? 원평에는 전봉준 장군이 총괄하는 호남 우도 대도소가 있고 남원에는 김계남이 대접주가 활용하는 호남 좌도 대도소가 들어있었다. 특히 무안의 동학농민군은 전봉준 장군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들이었는데 전봉준 장군 잠시 통화해요. 아니 왜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것도 전봉준 장군 지지하는 파가 있고 또 김계남이가 있고 손아중이가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이 무안은 전체가 전봉준 장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답니다. 다네. 에휴. 뭐들 너 이거 다 써놨냐?
무한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배상옥은 호남 하도 거계더라. 거계라니까 라 불릴 정도로 그의 위세는 천하무적의 호남 동학농민군의 주요 지도자였다. 이런 와중에 청나라의 개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일본 놈이 또 이겨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일본 놈이 또 이겨요. 이 참놈들이. 빌미로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대동세상을 꿈꿨던 민중들의 바람은 점차 절망으로 꿈꿨어. 대동사상, 대동리. 나는 이 산을 좋아한다 어쩔래. 왜? 이 산부터가 이 대동을 대동단결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끼어있는 사람. 더구나 전봉준이 순창 비노래에서 이미 잡혀버렸어. 이게 잡혔죠. 12월 11일 날인가 종로 전옥소에서 처형을 당한 것은 1895년 4월 24일 동학에 참여했던 의로운 몸집들이 쓰러져 가면서 지역의 희망이었던 배상옥이 해남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또 들어요. 힘들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을 함께 펼쳤던 독도 장군이 쓰러지면 무안의 창포를 오가면서 아까 창포장수랬죠. 창포. 동학농민을 지도했던 무안의 영웅 창포 배상옥 창포장수. 배상옥이 절망에 빠진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배상옥이 죽자 지역민들은 또한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창포를 무대 삼아 노래를 만들었더라. 그 얘기요. 아까 창포장수로 간다. 힘들다. 이 경화선사는 이 전봉준의 죽음뿐이 아니라 이 배상옥까지 다 보니까 배상옥만 봅니까? 아주 나라가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한일합방이 되는 것까지 다 보고 이 꼴 저 꼴까지 다 보고 가시죠. 상호가 배상호가 아이고 백만 군데 어디 두고 쑥국대 밑에서 잠드느니 에이고 어떻게 하면 상호가 배상호가 백만 군데 어디 두고 쑥국대 밑에서 잠드느니 어떡하냐. 무안에 걸출했던 동학 지도자 배상옥은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다. 구한말 조정의 무능함과 부패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조정 대신들은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다. 이 잡놈의 새끼들이 일본 놈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조정에서는 이제 청군을 끌어들이죠. 청군을 끌어들이니까 또 고종은 또 일본 놈들을 끌어들이고 아주 가관이요.
대신들은 동학 농민들을 없애달라고 청군을 불러들였다. 호시탐탐 조선 침략을 노리고 있었던 일본 놈이 왜 이렇게 그러냐면은 청나라랑 그 조약을 맺었죠. 서로 땅은 침범하지 말자 했는데 청나라 군이 먼저 들어오니까 일본 놈이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우리도 가 이래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서로의 조선 땅을 침략하지 않는 걸로 조약을 맺었었거든요. 그걸 무슨 조약이라 하더라? 뭔 조약이라 하는데 없애들었다. 조시탐탐 조선 침략을 노리고 있던 일본군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조선 땅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조선을 놓고 남해나라에서 이 두 놈들이 일본과 청나라가 싸웠어요. 청일전쟁이 발발했죠. 일본과 청가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조선 강제의 방해가 되는 동학 농민군들을 일본 놈들이 진압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농민군들은 다시 그러니까 원래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게 그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보국완민과 제폭구민을 위해서 일어났다가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 항일전쟁이 되고 말은 거죠. 결국은 이 일본 놈의 새끼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데 관군은 일본 놈 편을 들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뭐죠 그거?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전국 팔대에서도 농민군과 조선 관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나오네. 동족상잔의 이게 비극이 이게 뭐야 이게. 농민군은 우금치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새가 꺾였다. 장흥 석대들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금치가 이미 패배하고 전봉준이 퇴각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기세가 꺾이지 안 꺾이겠습니까? 고부, 봉기 등 가봉 행정의 시작부터 전남 지역 농민군은 전봉준, 김계남 장군의 주력 세력이었는데 그리고 이 모학에서는 바로 누가? 배상옥이가 정권을 들으며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으나 결국 배상옥이는 해남에서 죽게 되죠. 이후 전봉준으로부터 2차 농민군이 봉기한다는 통문을 받고 무안에서 2,000명의 동학도를 이끌고 북도 접주. 이것도 참 다행이죠. 선병이가 다행히 최시영이가 하지 말라는데 선병이가 설득해서 북접이 돼가지고 합세해서 관군과 싸웠어요. 근데 장흥에서 패배를 했죠. 그는 장흥 전투에서는 피신을 했으나 해남 남쪽 바닷가에 그러니까 배상옥이는 장흥 전투에서는 그래도 살아남아요. 근데 해남 남쪽 바닷가인 은소면 지금의 현 송지면에서 윤구룡에게 붙잡혀 일본 이런 썩을 놈들이 있다니까요. 배신자들 있죠. 누구? 김경천 이놈 같은. 윤구룡에게 붙잡혀 일본군에 덤벼든 후 결국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런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있어요. 사람, 인간 이하의 놈들. 무간지옥에 떨어져야죠. 호남의 거계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조정에 알려진 배상옥은 당시 전봉준 장관과 더불어 1,000냥의 현상금을 결고 수배를 내릴 만큼 그 위세가 컸어요. 근데 김계남이 놈은 또 가서 그 관가에 그 고발을 하고 이놈은 윤규룡이라는 놈은 직접 잡았구만. 후에 해남 윤구룡에 의해서 신고되어서 체포되어 위대한 인물 배상옥은 처형이 됐어. 어떡하냐. 배상옥은 무안 대접지였으나 영광과 한평, 무안, 장흥, 해남, 강진, 영암 아주 그냥 전라도가 다 휩쓸어 나오네. 저기 동학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전남 지역의 전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근데 이 그 지역 이 전라도 호남, 특히 전라남북도 중에서 전라남도가 더 센 것 같아요. 우리 경호선사는 전라북도지만
무안의 배상옥은 전봉준 김계남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인물. 백산 봉기부터 참여했어요. 다 참여하지. 젊은이야 젊은이. 가보년 12월까지 호남 농민군들을 지도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더라. 대단한 인물들이죠. 전봉준이도 젊은이죠. 40세. 배상옥이도 30, 배상옥이는 더 어리죠.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경호선사도 뭐 사실은 31세에 대도를 성취하는데 뭐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에휴. 동학농민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들의 인연은 훗날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 혁명에서 실패해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과 이 배상옥 씨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요. 전봉준 장군이 실패 사형을 당한데 전봉준 장군 둘째 아들이 있다 그랬죠. 둘째 아들 두고 용현이 둘째 아들 전용현이가 노름빛을 지고 머슴 노릇을 하다가 아니 또 왜 머슴은 시켜. 정말 아주 치욕적이죠. 전봉준 장군이 그렇게 되니까 머슴으로 들어가요. 노름빛을 져가지고 화투짝하다가 골패짝 여기 경호선사한테 돼지게 혼나죠. 화투짝 그런 거 하면 못 쓴다. 그리고 딥을 쫓아나와 방황할 때 경호는 배상옥의 친척에게 부탁해서 전용현을 무안에서 거두도록 하여서 그곳에 땅을 내주고 누구랑 무슨 부인인데 그 책에 나와요. 그쪽에 동학농민에서 낸 책에 나오는데 그 여자랑 둘이 결혼한 후에 경호선사가 이 무안으로 보내죠. 그리하여 경호는 배상옥 일가에게 크게 신세를 지게 되었다. 배상옥 일가는 전봉준과 의 의리를 생각하여 용현을 거두었어요. 거기서 생활하게 돼요. 전용현이가. 응? 무안 그 저수지 마을에서. 세상에. 그게 다 이어지는 거고 인연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87장. 아이고 여기는 또 좀 동학농민 얘기가 아닌 것 같으네. 오직 무념으로 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왔네. 무념, 무심, 무념, 무상, 삼매 다 좋아하네. 오직 무념으로 가는 삼매뿐이더라. 경호선사 말씀이죠. 뭐 그냥 경호선사는 그냥 내뱉은 당신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나 글로 쓰는 거는 그 마디 자체가 다 그냥 주옥 같은 얘기예요. 뭐 그 거를 게 없어. 거를 게 없고 그냥 그 자체가 다 도야. 다 선이고. 그리어 보자. 경호는 천정함의 어느 오후날 천정함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뭐 보시가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 너무 그 오지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뭐하러 나가? 탁발을 나가요. 탁발을 나가면 이제 경호선사가 천정함을 지키는 일이 많았죠. 물론 경호선사도 어머니를 시봉하기 위해서 홍성장터나 해미장터나 이런 데에 가기도 가지만 매일 나가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장터가 장서는 날이 아니라도 매일 나가서 탁발을 해야 돼. 그만큼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배지불르게 먹고 절에서 먹을 게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는데 안 써. 말세지요. 말세. 말법 시대. 경호는 천정함의 어느 오도 후에 그 오도를 다지는 보인 공부를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오늘은 1880년에서 81년이네요. 아랫마을 이진사댁 젊은 여인이 불공을 들이러 왔어요. 불공을. 또 부잣집이 하나님이니까 또 불공을 드리러 왔겠지요. 근데 마침 아무도 없어. 그날따라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그칠 줄 겨울이네. 내지는 그칠 줄을 모르고 하루 종일 내렸어요. 그쳤다가를 반복하면서 진눈깨비가 치고 날이 어두기 시작했어요. 눈도 안 녹아 산속이라. 어느덧 눈은 한방눈이로 변했어요.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천장을 하룻밤 머물게 됐죠. 왜냐면 불공을 드렸는데도 못 내려가요. 거기는 그냥 내려가면 죽어. 그냥. 절벽에 절벽. 엄청 험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지. 그래서 날이 샜어요. 눈은 지붕을 덮었어요. 근데 눈은 또 안 그쳐요. 얼마 동안 왔어요? 3일 동안 현장함에 왔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왔으니까 내려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길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내려가요.
지금도 만약에 3일 동안 눈 오면 천장함에서 꼼짝 못하죠. 쓸고 내려가야 돼. 쓸고. 천장함을 덮어서 심지어는 아랫마을에 가서 볼일 보고 그 탁발하러 간 사람들도 왕래가 끊겨버리죠. 이 천장함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니에요. 아랫마을에 볼일을 보러 내려갔던 제자들도 모친도 애동생도 몽땅 연락도 자리되었으니 발길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장함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진사댁, 김진사댁 그 며느리 만인과 경화선사만 있겠죠. 밤사이에 내린 벅설로 연암산은 설국을 이루고 천장함은 눈 속에 파묻혀 처마 끝조차 보이지를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눈이 많이 오면 이건 진짜라니까. 진짜로 이 옆집 담벼락을 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갔어요? 우리는 막 그걸 뚫고 갔어요. 세숫대야로 이렇게 뚫고 길을 뚫은 다음에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눈이 많이 오긴 많이 왔어요. 그러나 3일 동안 내리면 큰일 나죠. 공교롭게도 제자들도 몽땅 불공종비로 제사대물을 사러 해미장터로 나갔다가 우선 경어서부터 사람의 발길이 끊어져부터 경어부터 천장함에는 경어 혼자뿐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 대고 여기서 젊은 여인이 복설과 함께 꼼짝달싹 못하고 이거 천장함에 끼어든 것이다. 폭풍 같은 원수놈의 눈은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경어와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이 먹게 만들었어. 왜? 그 임뻑당과 거기는 있는데 너무 추워. 그래서 방이라고는 하지만 임법당과 원성문이 배전 제자들 방이라고 있긴 하다. 이 주위에 불을 뗀 방은 그나마 원성문 방 하나이고 나머지는 불도 떼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 참으로 딱하지만 경어는 여인네와 함께 오로지 보임의 여인이었다. 방이나 아니라 코딱지만해서 두 사람이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거기가. 그래서 경어는 여인네와 함께 보임을 하게 됐어. 뜻밖의. 스님, 날이 입없이 춥습니다. 그만 공부하시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또 여인네라고 스님이 또 이불은 준 것 같으네요. 이불은 주고 거기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저는 이쪽에서 보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나 보지. 아직은 춥지 않습니다. 추우면 들어갈 테니 내 걱정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 척가닥을 풀어내는 여인의 음성은 가늘게 떨려왔고 경어는 돌부처처럼 돌아앉아 삼매지경이었어요. 삼매에 들만한 것 몰라요. 여인네 역시도 잠을 청해야 할지 말지 말아야 할지 참 대략 난감이죠. 이 방 한 칸에 남녀가 있다? 오마이 갓! 한쪽은 삼매고 한쪽은 잠을 못 이루고 탐으로 딱한 지경의 골방에서 발을 뻗으면 살이 부딪힐 것 같아. 움직이지도 못해. 지경이 대략 난강한 상황에 봉착하여 여인네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밤을 새웠더라. 넌 자. 졸려서 자야 될 것 같은데. 추우면 이불 속으로 들어오겠다던 경어는 새벽이 돼도 잇목에 부동자사로 앉아 일어날 줄 몰랐다. 하룻밤이 고스란히 이렇게 지나가 버렸으니 날은 새었지만 밤새 내린 눈발은 아침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모르고 지게 기다리고 있으니 툇마루에 걸쳐 앉아 언론을 속이고 녹이고 있던 여인네를 향하여 나왔지. 나오면 바로 툇마루가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눈이 거기서 방이라지만은 뭐 불을 떼봐야 무슨 경화선사 방만 뗄 수도 없고 해봤자. 그래서 언손을 녹이고 있던 여인네를 향해요. 뭐라 그랬어. 경어는 멋쩍은 듯이 공연히 하늘을 한번 힐끗 올려다보면서 한마디 짓거렸다. 뭐라고 짓거렸을까? 참으로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눈을 3일째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마님께서 빨리 집으로 귀가하셔야 할 텐데 경어는 공연히 공면부를 하듯이 어깨에 침을 내면서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고는 겸연쩍은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 좌복에 앉아서 또 참선. 근데 경어선사에 앉기만 하면은 바로 참선에 들을 그게 다 돼 있잖아요. 한번 참선에 들면은 빨리빨리 들어요. 이제 여인네는 물끄러미 경어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다시 지붕을 덮고 있던 원망스러운 눈동이들을 생각 없이 바라보았으니 이튿날도 또 내려. 이런 취 3일 내렸는데 또 내리냐? 눈발은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한방눈으로 번에서 펑펑 쏟아져 내렸다. 큰일 나네 이거. 큰일 났어. 하늘이 빵꾸라도 났단 말인가. 오마이가 원래 우리가 이 눈도 그렇지만 비는 더하죠. 막 장마 때 끔찍해. 저는 날이면 날마다 하늘이 빵꾸 나냐.
그렇게 하여 경화와 젊은 여인은 원성문 쪽방에서 또 하룻밤을 또 묵어 오냐. 그러나 방 안의 침묵은 어젯밤의 공기보다는 더 싸늘한 냉기로, 그지? 이제 또 불 떼놓은 게 있었는데 다 식었죠. 어제보다 더 펄펄 끓어 엉덩이가 지져질 정도였지만 싸늘한 냉기로 반대를 마고 있죠. 밤한 공기는 여인의 논청으로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찬 바람이 불었더라. 이윽고 또다시 긴긴 침묵의 밤을 갈새고 날이 밝아오자 해는 충천히 떠오르고 눈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싸늘한 냉기로 방구들이 펄펄 끓었다는 이거는 뭘까요? 에? 너 나와. 너 정말 이러겠냐? 어젯밤에 공기보다 더 싸늘한 냉기가 있었어요. 에이? 방구들은 어제보다 더 펄펄 끈데 이걸 뭐를 말하려고 이걸 썼을까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 여인네와 천장함에서 그 하룻밤을 지냈는 내용이에요. 이건 내가 그 경화 연극할 때 이거 올렸던 거죠. 연극할 때. 경화 연극할 때 올렸던 이것도 없는 사실이 아니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소설로 이걸 꾸며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경화선사가 겪으면서도 그 무념으로 가는 산매라가 말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배고파요.